일본에서는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보다 피해 규모가 10배나 더 발생할 것이다. 커다란 지진이 있고 나서 둔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라는 이 지진, 일본을 극강의 공포로 몰아넣은 난카이 대지진, 통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오늘의 주제, 한반도 덮친 지진 공포 어디에도 없는 지진 안전지대.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독실 과학평론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하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장 장동원입니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의 노력,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逃げるあれしとかないとねって思ってます。 우리한테 일단 이 난카이 대지진이 무엇인지, 왜냐면 우리는 그냥 대지진만 일본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동해가 도카이고요. 네. 남해가 난카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열도 입장에서의 남해 대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뭐 일본의 아래쪽이니까 다 남해지가 아니라 그 대지진이 일어나는 해역들을 구분을 해서 네. 이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코쿠 섬 아래쪽에서 후쿠오카하고 후쿠오카 남쪽으로부터 맞습니다. 그 아래쪽의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주기로 지금까지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1946년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속 일어나긴 할 거다. 여기 계속 응력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너무 이 난카이 대지진이란 말만 들으면 좀 약간 긴장이 되고 너무 무서운데, 대체 이 지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규모 8에서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남부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도가 6 정도의 진동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상청이 가장 강한 진도 등급으로 정의하고 있는 진도 7까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태평양 연안의 거의 모든 해안 지역에 10m 이상의 지진의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파급력은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6년도에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가 1,400명에 이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상대로 이거 터졌다. 네. 그러면 피해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보다 피해 규모가 무려 10배나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170조 엔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본 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피해가 있었던 곳도 뭐 이제 대도시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 바닷가 지금 도시였어요. 난카이 협곡 부분 해곡은 보면 좀 대도시들이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최근에 있었던 규모 7이 좀 넘는 지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운 대지진이 아니다. 이제 그럼 이럴 땐 중요한 건 전장님 그거잖아요. 그 지진파. 왜냐하면 그렇죠, 지진파. 지진파를 미리 파악하면 그럼 어느 정도 좀 약간 관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진파야 파동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이 피파하고 에스파 사이에는 몇 분 정도 차이점이 있어요? 거리마다 달라요. 거리마다 다른데요. 피파의 전파 속도가 에스파보다 1.7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가령 경주 쪽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피파가 쭉 전파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에스파가 다가온다. 이 다가오는 속도가 차이가 한 60초 정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와, 네, 골든 네. 타임이 1분이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지진을 조기에 정보를 알려주면 그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진 그 진동의 세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해가 나는 거는 진원에서 가까운 곳이란 말이죠. 가까운 곳일수록 피파와 에스파의 차이가 짧으니까 그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1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를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지진계를 설치하는데 지진계를 전국에 골고루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진을 이제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한 330여 개 정도의 지진 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련 이런 관련 기관에서도 지진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한 431개 정도의 국가지진 관측망을 전국에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지진계 설치 조밀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에 여행 가시려고 하는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본 여행을 앞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관광객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주의가 이제 해제된 상황이니까 일단 어쨌든 주의보가 내려졌고 한번 어떤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났으면 그때면 또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 취소도 굉장히 속출하게 되고 어떤 그 취소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런 걸 내고서라도 그냥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공포 때문에 이게 회복이 좀 늦을 거야, 더딜 거야.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금융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엔화의 변동성은 더 확대가 될 거고요. 당연히 1차적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겠죠. 거기 또 이제 공업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뭐 미국 전체에 있어서 좀 한번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0일에 이제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을 때 니케이 225 지수가 14일 날 6.2%가 빠지고 15일에 10.6%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실제 코스피 지수도 실제로 좀 떨어졌었던 거 생각해 보면 일단 그런 충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단 충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난카이 대지진이 지난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논평들이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피해가 논밭에 집중되느냐 공장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난카이 해곡 서쪽부터 동쪽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오사카, 효고현, 미에현 같은 이런 파나소닉이라든가 렌사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이런 전자 반도체 기업의 공장 자체 거기 있기 때문에 일단 흔들림이 가해지게 되면 또 공장이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파가 계속 닥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커다란 지진이 있고 나면 이러면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본 화산이 많잖아요. 네. 화산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후지산에 예전에 호에이 분화가 있었는데 그 호에이 분화 6일? 일주일 정도 전에 지진이 먼저 있었습니다. 커다란 지진이 있고 나서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임계를 넘어서 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또 광범위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글로벌 전체가 지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남겼던 충격적인 지진이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2016년 9월 12일이죠.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맞아요. 발생을 했었고요. 또 1년 뒤에 포항에서 11월 달에 규모 5.4의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왠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인가? 78년 이후에 지진 발생의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그 지진이 늘어나느냐 이 문제를 따지려면 사실 몇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계기 관측이 이루어진 건 방금 알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78년부터인데 초반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진계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움직이면 그렇죠. 침이 움직이는. 네. 그러다가 99년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아날로그 방식 기간 동안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의 발생 횟수가 19회 정도, 연평균 19회 정도 되고 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71회 정도 됩니다. 지진망이 조밀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과 17년에 각각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여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진 위험도를 우리가 평가하려면 지진 발생하는 것을 근접해서 관측해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하 단층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만 이제 비로소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경주 포항 지진이 있고 나서 단층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역까지 포함해서 단층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5년 간격으로 이 세 개 권역을 동시에 하되 다만 원래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서 36년까지는 이런 단층 사업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개인의 생존보다 전체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진의 공포를 견디는 일본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인드가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그 세계 최초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8.6초 만에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할 만큼 그만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경우도 지진이 워낙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 방점에 개인의 생존 안전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전체 안전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지진 대피 훈련의 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진 훈련의 한 60% 정도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진을 대하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그 조기 경보에 따른 지진 속보의 오경보율이 4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오경보가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그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령 오차가 있더라도 오경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지진 대피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 경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진하면 뭐 스촨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중국 측에서.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응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지진 예측 경보 시스템 같은 걸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건축물 내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건축물은 당연하거니와 기존의 건축물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작업을 좀 실시하기도 하고요. 워낙 땅이 또 넓다 보니까 국가 지방 정부가 이제 재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에게도 지진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안전 수칙 같은 걸 교육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또 피난을 할 때 어디로 모이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 아닌가요? 네. 지난해 2월인가 그때 규모가 7.8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알파고님 튀르키예 거주할 때 지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튀르키예 정부의 대응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경우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자체가 음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이제 숙지시켜요. 왜냐면 쭉 눌렸다 그러면 이건 지진이다. 눌렸다 멈췄다 눌렸다 그러면 테러리다. 뭐 이런 좀 약간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뭐 한 학기 한 번 정도 다양한 문제 위주로 뭐 테러 문제, 지진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말고도 그 기상청이 거기 있는 이제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님들을 주기적으로 지방에 보내요. 특히 좀 약간 지진 위험도가 높은 지방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강연을 해요. 근데 진짜 인상 깊었던 거 뭐냐면 기상청에서도 누군가가 와서 강연하겠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그 강연장으로 갔거든요. 지진에서 피해를 돌파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좀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거기서 나눠줬어요. 그분을 가시고 한 2달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예. 와. 대응 그 잘했겠네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예, 됐으니. 그때 거의 사람 안 죽었어요. 예.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만 너무 놀랐을 텐데 그걸 이제 계기로 이 지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제재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바뀐 건가요? 실제로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 지진 감시 인프라와 역량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지진 관측망의 지진 관측소 숫자가 그때는 19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후로 확충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431개니까 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고요.
매년 40개씩 앞으로도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진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기 위한 지진 조기 경보 체계가 그 당시에 최초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23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진 관측 후 5초 만에 경보를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가장 짧게 속보를 냈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보기에는 기상청의 재난 문제 속도 어느 정도로 체감하세요? 그냥 신뢰합니다. 실제로 보면 저는 최근에 2-3번 정도 지진이 있을 때마다 매번 먼저 받았고 요즘 보면은 뭐 10초 전후로 와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빠르게 개선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도를 보면 지진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4.8이었는데 나중에 기상청에서는 이것을 뭐 4.5로 뭐 수정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잘못한 것을 정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지진 정보를 알려주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피파만 가지고 지진 정보를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다려서 피파 들어오고 에스파 들어오는 것까지 다 봐서 분석하면 충분히 정확한 규모와 진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잖아. 정보가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빨리 그러니까, 지진 그래서 확률을 알려줘야죠. 피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거든. 학교나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놓인 것에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부안 지진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실제로 지진이 흔들림을 느끼고 나서 바로 그 스피커에서 교내 방송 시스템에서 지진 발생 사실과 함께 어떻게 대피하라라고 하는 이제 행동 요령이 방송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황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방송된 행동 요령에 따라 대피를 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연계되어지면 우리가 재난 문자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런 재난 문자가 오면 학교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것까지 자동인 건가요? 재난 문자와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발송하는 그 시스템과 교육청 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있어요. 교육청이 학교 교내 방송과 연계를 하는 거죠. (2004년에) 인도양에서 남아시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사례예요. 외국인 어린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헤일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물이 빠질 수가 있다. 원래 이제 바닷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밀물과 썰물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해안에서 물이 확 후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헤일이 올 때 꼭 빠졌다가 들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이 확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예전에 배웠던 거를 예전도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걸 생각했대요. 지금 이거 헤일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른들은 모르고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 머리 후두부보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진동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이게 푹신한 걸로 머리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타박상으로 끝날 것을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월부터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림을 체감하는 정도인 진도 기준을 반영하는 재난 문자가 송출되는데요. 진도 몇 이상일 때 문자가 전송되는지 또 송출 지역 단위 어떻게 되는지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올해 10월 말부터 이제 네. 변경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지진을 느끼는 곳에 지진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고려된 주안점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먼저 송출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지진이 발생해서 정보를 보낼 때 최소 단위가 광역 시도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진동이 있어도 경기 북부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전체에 대해서 보내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이제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송출의 기본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정보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송출 범위를 정할 때 기존에는 지진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령 50km 범위 또는 80km 범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문자를 송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도가 2 이상이 예상되어지는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역시 지진동이 느껴지는 지역에 지진 정보가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상청이 이제 조기 경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지진 정보를 전달을 해서 특히 국가 주요 시설 같은 것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진 현장 경보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조기 경보라고 하면 보통 4개의 지진 관측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진 현장 경보 같은 경우는 2개만 활용을 해서 이제 정보를 분석합니다. 대신에 지진의 규모라든지 특정한 위치를 특정하진 않고 다만 흔들림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는 것을 조기 경보보다 더 빨리 보낸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그 운영 시설을 그거에 따라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부안 지진 발생 당시에 지진 조기 경보로 지진 관측 후 9초 만에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 시범 운영 중인 이 현장 경보로는 관측 후 4초 만에 발송이 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뭐 규모 이런 걸 떠나서 당장 흔들림이 있을 걸 미리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의 이제 원전으로 돼 있잖아요. 원전 밀집지에는 지진 발생 시에 담지 기간은 단 1.4초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맞아요? 실제로 기상청에서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집중 감시 구역이라고 따로 설정을 해서 특별하게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진 관측망의 조밀도가 13km 정도 간격이 되거든요. 이거를 7km대까지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원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기관들의 지진 관측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2.4초의 탐지 시간을 1.4초까지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그런 지진 안전시설 주변에 설치해 놓은 관측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뭐 그런 협력을 매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대강국 대한민국에 이런 점에서 일본보다 낫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뭐 지진 정보를 받는 것에 더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버스 정보 안내, 재난 전광판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 간의 정보를 직접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뭐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지진 대응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발송했을 때 사물 인터넷으로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비에서 직접 사람의 관여 없이 가스밸브를 잠근다든지 또는 뭐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 운행 도중에 우리 정보를 받음으로써 자동으로 기관사의 개입 없이 서행한다거나 또는 정지한다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거나 문을 개폐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제어 장치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한 지진 대응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상 상황이 되면 알아서 이제 빨간색 깜빡이는 걸 바뀐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구의 색깔이 지진 정보를 받으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어떤 다른 류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전구 색깔이 바뀌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지진이 발생한 거구나. 귀가 어두우셔도 또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재난 대응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의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재난 문제를 발생할 때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있으실까요? 오히려 취약계층 분들은 우리는 휴대폰이 당연하지만 그분들은 안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뭐 빛이 변하거나 강제로 커다란 데시벨 소리를 들리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이제 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TV가 자동으로 켜지고 재난 방송이 하는 AI. 채널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주민 여러분,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업해서 옆에서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기술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죠. 제가 지진 시에는 내 목숨만 생각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행동은 탁자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 행동은 뭐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고 진동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빠르게 대피해야 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아까 앞서 일본 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지 않습니까? 훈련의 60%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도 보면 함께 해야 할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CCTV 영상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막 흔들리니까 막 아이들이 있는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아이를 먼저 챙기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의 안전 책임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 평소에도 지진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날 또 마침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요령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했대요. 그날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봤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면 마음은 다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을 모르면 마음만 있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한테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정말로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자연의 위력과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다. 기상청이 보내는 지진 재난 문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 대한민국 국가는 잘하고 있고 기상청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가득 찬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